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역대급 폭염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2주간의 뜨거웠던 올림픽 기간 동안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저희 뉴스와이드도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도 정치권은 각종 논란과 이슈가 가득했는데요. 주요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양부남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주철현 전라남 도당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4일이었습니다. 민주당 광주 전남 순회 경선이 열렸는데 같은 날 광주시당 또 전남 도당위원장으로 두 분이 각각 선출이 됐습니다. 호남을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지만 위상이 예전 같지 못하다라는 평가도 있는 상황인데요. 광주 전남 시도당이 민주당 내에서 현재 어떤 위치 또 어떤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또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양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광주시는 민주당의 심장지다. 또 민주당의 태생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심정에서 많이 무뎌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광주시당의 당원은 10만 2천 명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고 우리 민주당의 모든 정치 변화 혁신에 있어서는 광주시당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광주시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지선과 대선의 결과도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차지하는 광주시당의 위상은 매우 높다. 그 매우 위상이 높은 시당위원장을 맡은 저 역시 책임감이 매우 높습니다. 주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도당위원장 선거 치르시면서 이제 호남 안에서의 민주당의 역할 또 그리고 전남 도당의 위상 이런 고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전남 광주가 민주당의 뿌리자 심장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만 이제 옛날에 우리 민주당의 전국 의석이 120석 안팎일 때는 광주 전남북 28석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저희가 180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하면 전국 정당이 되다 보니까 광주 전남 해봤자 18석 아닙니까? 전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의원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비중이 약해졌긴 했습니다만은 근래 우리 민주당이 이제 전국 정당 또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광주와 전남의 당원들이 25만 부입니다. 전체 우리 당원들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부까지 합하게 되면 40만 명으로서 전체 당원들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광주 전남북 당원들이 뭉치게 되면 그야말로 호남이 민주당의 주인이고 뿌리라 이런 걸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당원 중심의 정당을 지향하는 이 한국에 있어서 광주 전남북의 40만 당원들을 어떻게 하나로 뭉쳐서 행동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 정치권의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제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원외 인사인 강의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와 또 현역 의원인 양부남 의원께서 맞붙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관심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번 선거에 대해서 예, 평가를 해보시자면요. 지금 이번에 시당위원장 선거는 원내와 원외의 이게 대립이었습니다. 근데 원내인 제가 한 68%? 약간 더블 스코어가 났는데 이건 제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아직은 원외보다는 원내 출신에 대해서 시당의 문제라든지 또 일단 광주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책임자라는 평가를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원외에서 34%를 얻었는데 이 의미는 우리 당원들의 생각에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된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 의원들이 잘못할 때는 표를 걷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당위원 선거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의원들이 더욱더 시민과 당원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네. 자, 이번 시도당 위원장에 뭐 많은 관심이 쏠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가 지금의 시도당 체계로 이제 치러지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공천 과정에 대해서 여러 시선들, 여러 뭐 기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려도 있을 것이고 두 분 다 이제 공정한 공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쭉 해주셨는데요. 능력 있는 인물을 공정하게 공천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한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제 이런 지방선거에 대한 대비도 또 어떻게 하실지 또 특히 공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한데요. 의원님의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제 2년 뒤에 있을 26년 지방선거는 뭐 단순한 지방선거 자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입니다. 저희가 이 호남에서 이 광주 전남북에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야만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그 다음에 있을 대선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방선거에서 열린 자세로 누구든 뜻을 함께하는 분들은 아무 제한 없이 받아들여서 당내 경선을 시키고 또 기왕에 있던 후보자들이나 선출직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서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승복하고 또 잡음이 없는 그런 공천을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그런 계획이고요. 이 압승을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있을 대선에서 반드시 우리 호남 중심 민주정권을 창출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을 겨냥해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내부 평가 기준이라든지 뭐 공천 룰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준비하고 또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하는 지방선거의 성격을 감안해서 압승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걸 방점을 찍어주셨고, 이제 양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후보 치르셨던 상대 후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공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천을 공정하고 투명하겠다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이번에 총선에서 패자 쪽에 섰냐, 승자 쪽에 섰냐에 따라서 패자 쪽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페널티를 가하지 않겠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후보자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민주당의 이념과 가치가 얼마만큼 녹여 있는가를 보겠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세평과 능력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천 룰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에 당원의 의사를 물을 계획이고, 또한 가까운 시일에 이러한 지방선거를 대비한 어떤 태스크포스를 좀 구성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공약으로 냈었던 정치학교를 개설해서 많은 인재들의 능력을 함양시킬 계획입니다. 네, 뭐 지나간 선거에서 어느 쪽에 선거 운동을 했냐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걸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정치학교 공약으로 내거셨던 부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토요일에 서울 경선 또 일요일에 전당대회 최종 전당대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 또 그저께 열렸던 경기, 대전, 세종 경선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전주에 열린 호남, 광주 전남북 경선 결과는 조금 달랐는데 호남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수치였습니다. 80%대 수치였고, 반면에 그동안 한 자릿수 득표율로 고전하던 김두관 후보가 호남에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두 자릿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주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두관 후보가 뭐 한 자릿수 득표를 하다가 고향인 경남에서 이제 두 자릿수로 나서고, 그다음에 광주 전남북에서 뭐 15%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뭐 김두관 후보가 워낙 이제 혼자 고전하다 보니까 좀 동정 여론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게 전남북이 경남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인접해 있었고, 또 경남 분들이 전남북에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광주 전남의 당원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다른 지역은 보통 1% 내지 2% 안팎인데 저는 전체 우리 도민들의 거의 한 8% 가까이가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원들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뭐 자발적 당원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비자발적 당원도 계실 것이고 좀 충성도가 떨어지는 당원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작하게 되면 82% 얻으셨는데 전남에서 적은 것이 아니다. 지난 2년 전 뭡니까? 대표 경선들은 78%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결국 낮은 것이 아니고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80%를 넘어가는 것은 정말 압도적인 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양 의원님께는 이제 투표율 이야기를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국적으로 이제 90% 호남 경선에서 후보들 득표율 말고 투표율에도 좀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초강세였던 것은 뭐 사실 뭐 경선 기간 내내 이어져 왔던 현상이니까요. 이재명 후보 초강세 속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이 30%대였는데 광주 전남 전북 20% 초반대까지 좀 낮아져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평균 30%였는데 전남, 전북, 광주가 20%에서 일견 10% 가까운 퍼센트가 낮게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ARS 투표 결과가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ARS 투표 결과가 나오면은 이보다는 상회하려는 생각이 들고 또 가서 ARS 투표 결과도 크게 차이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반영된 게 아니라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인데 내가 투표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심리가 작용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특이하게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대명이라고 하는 이제 기류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 선거보다는 최고위원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고위원 그 지역 순회 경선을 하면서 최고위원 후보들의 득표를 봐도 굉장히 적은 차이로 순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최고위원 1위도 지금 계속 몇 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1위의 결과를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느 분이 되실까요? 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 이제 뭐 지도당 위원장 당직자들은 경선의 절대적 중립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편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서울만 남아 있는데 김민석 후보가 뭐 타 후보를 2% 이상 앞서면서 1등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남아 있는 게 서울 경선만 남아 있잖아요. 그냥 그런 채에서 보면 서울이 또 김민석 의원 지역구 고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아마 상황이 유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냥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네. 자, 이제 뭐 저희 뭐 광주 전남북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뭐 호남 출신, 호남 지역구의 의원들이 선출직 최고위에 뽑히지 못한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오래돼가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이제 뭐 서삼석 의원도 실패를 했었고, 송갑석 전 의원도 2년 전에 실패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민영배 의원이 나왔는데, 민영배 의원도 광주 전남 지역에서 약진을 했지만, 지금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당선권에서는 조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호남권 최고위원의 배출. 이 부분이 지금 수월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영배 의원이 지금 선정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7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ARS 투표가 남아 있고 또 여론조사 30%라는 것은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락을 속단할 일은 아니다. 우리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참 아쉽게도 우리 호남 출신들이 최고위원에서 계속 등판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의 문제인가 개인의 역량인가 문제는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지방선거 이제 지금 뭐 전당대회를 지금 다들 치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치렀고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도 이제 전당대회를 치렀죠. 지난 총선 호남에서 민주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받으면서 이른바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지금 내겠다. 전남 지역에서 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지금 재보궐선거 지역구의 지역이 지금 2곳 아니면 3곳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그 조국혁신당이 실제로 후보를 내게 된다면 아직 뭐 공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민주당과 이제 민주당의 후보와 뭐 대결을 펼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먼저 답변 드리기 앞서서요. 지난 총선 때 저희가 이제 우리 민주당의 비례 정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비례 경선이 있었는데 지역구는 뭐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이러면서 이제 캐치표를 걸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전남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1, 2% 차이로 앞섰고요. 앞섰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이번에 이제 그 주민미자 약속을 지금 깨고 조국 신당이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겠다. 뭐 여기가 상주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새빵살이 하겠다까지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는데 저희 민주당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광과 곡성에 저희가 재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후보를 저희들이 공천을 해서 당에서 전력을 기울여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이런 분을 공정하게 공천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 그다음에 전력을 기울여 저희들이 반드시 승리에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신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예. 실제로 좀 느끼시기에 이제 그 재보궐선거 열리는 지역에서의 어떤 그 양 당 간의 평가라든지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정도라든지 이런 거 느끼시는 분위기는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곡성을 놓고 보게 되면 전직 군수와 또 무소속 간에 뭐 크게 큰 대결 같아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제 긴장하고 있고 영광 측은 우리 민주당 후보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지만은 뚜렷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 지금 진보당은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조국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싸움은 아니다. 공천을 잘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의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분을 잘 공천을 내서 전력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지원해야만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들이 또 도당위원회는 첫 이게 선거인데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먼저 압승으로 이끌어 가야만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호남 민주정권 창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필승해 내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보다 한 달 앞서서 전당대회를 치른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당대표, 신임 당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 구성을 마친 상황인데요. 그런데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재현된 조짐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를 놓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친한 인사로 분류되는 진종호 의원의 발언, 이것과 관련된 발언 영상이 있어서 그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사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이었을 때였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야당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를 놓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대립, 아직 수면 위로 오는 대립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보기 드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때 아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양 의원님, 대통령실은 확실히 다른 생각을 이야기한 건 맞는 것 같죠?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이제 대표가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대표가 된 이후는 더욱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는 차별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을 시도하고 있고 자기가 대표가 된 대로 나는 용산을 쳐다보니까 민심을 쳐다보겠다. 또 야당과도 대립각보다는 어떤 상생, 화해를 하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언론에서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이 사면에 있어서는 본인이 장관할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복권 문제는 반대하고 있고 또한 일단 국정농단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복권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어떻게 잣대를 두 개를 댈 수가 있는가. 여기서 대립각을 떠나서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그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분류됐었던 김경수 전 지사를 지금 정부가 복권해 줌으로써 야당의 어떤 야당 내부에서의 어떤 경쟁을 유도하는, 갈등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도하는,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대통령실과 여당의 갈등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도 있었습니다만은 김경수 지사 복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말들은 그냥 일회성 저라고 보기에는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을 꾀하면서 자기 길을 갈 수 있을지 이게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1월 달에 그 명품백 사건 김건희 여사 갈등을 겪다가 서산 화재 현장 쫓아가가지고 90도로 인사하면서 또 설설 기던 그런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볼 때 일부 몇 가지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은 그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경선 때 이야기했던 최병 특검과 관련해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이 특검 빨리 저는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려고 하니까 또 뭐 당 내부에서 여당 내부에서 아니 무슨 법안 문제는 또 뭐 원내대표 권한이다 이러면서 또 발동가 뒷발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뭐 약간 차별하게 하는 것처럼 행보를 취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은 뭐 하여튼간에 윤석열 대통령 그 속에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더 권력의 무게가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이제 주 의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표는 당대표 출마에 앞서서 공언했던 제3자 추천 최혜병 특검법이나 연일 야당이 압박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털고 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대표 취임하기 이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평가를 드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풀어나가야 할 텐데 과연 본인이 당대표에 취임하기 전에 했던 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해집니다. 양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한 대표가 최상병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해서도 나름 국민 눈높이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발언에서 용산과 대립각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가 됐습니다. 답을 내놓을 시기가 됐어요. 뭔가 최상병 제3자 특검법을 또 내놔야 되고 김건희 특검법에서 말을 했다 자기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지금 국민의힘 친윤직에 있는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잘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설득하지 못한다면은 본인은 윤석열의 아바타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분은 떠들면서 차별을 외쳐도 결과가 없으면 그런데 언젠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한동훈의 어떤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 사라지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은 설득하고 해 나갈 것이다. 언젠가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스탠스가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것과 대화의 상대로서 한동훈 대표를 바라봤을 때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현재 뭐 여당이 윤 대통령 손아귀에서 한 발짝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해 놓고 그런 행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또 윤 대통령 본인이 관련되어 있는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또 명품백 특검 또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이런 것들은 윤 대통령 본인이나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적 영역에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그 거부권을 사적 이익을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되거든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재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데 벌써 두 번째 거부권 행사했어요. 오늘 또 뭐 노동사법까지 행사해서 모두 19건 지금 법에 대해서 임기 3년도 안 돼서 신기록을 좀 세고 있거든요. 거부권 신기록을.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부권도 또 내재적 한계가 있어서 최소한대로 행사돼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한정적으로 행사돼야 되는데 마치 조자룡 헝칼 쓰듯이 마구 휘두르고 있거든요. 정말 이 거부권을 마구마구 휘두르게 되면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좀 없습니다. 예.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혜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미 2번이나 폐기가 됐는데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추가해서 3번째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보다 센 내용의 법안이 나온 셈입니다. 민주당의 계획이 그래서 어떤 거냐 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법안을 계속 그것도 더 센 수위의 법안으로 계속해서 압박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라고 할 텐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탄핵의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탄핵의 마일리지를 쌓는 측면보다도 뭔가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최혜병의 죽음에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고 푸는 게 국민적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농도가 센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지고지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특검을 발의했으니까 뭐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에서 한번 발의를 해보도록 하고 그걸 유도해서 뭔가 서로 절충된
가장 합리적인 특검법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 의원님 좀 전에 이제 그 거부권 행사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더 암울한 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암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떨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근래 우리 이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께서도 상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여당도 받아들여서 지금 양당 정책위 의장이 실무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뭐 사안들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제 특검과 관련돼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게 개별 특검법보다는 중립적 인사가 추천하는 공직성 공수처장 후보들에 대해서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저희가 중립적 이제 3자가 추천하는 특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상설특검법을 좀 고쳐야 되는데 제가 대표 발의해서 좀 고쳐서 할 수 있게 지금 제안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을 좀 고쳐서 후보자들이 야당이 아닌 중립적인 이제 3자들이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도 갈등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의 피로감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민생을 챙기고 좀 더 협의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양분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또 주철현 전라남 도당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15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이런저런 논란과 공방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여전히 시끌시끌합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염 걸리셔서 지금 뭐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신다고요? 지금 병원에서 왔습니다. 이거 뽑아놓고 완도 예. 소완도에 갔다가 소환도. 예. 네, 밤에 도착했는데 그 펜션에서 오한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나쁜데 예. 도대체 다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왜 무이촌 섬에 다리가 필요한가를 절감했습니다. 그 며칠째 지금 못. 그 다음 날 해남으로 왔다가 해남에서 치료받고 서울로 와서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오늘 특별히 KBC만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림픽은 혹시 뭐 눈에 띄는 장면이나 사람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의원님은? 특히 그 양궁 김우진 선수의 그 모습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네. 우리 청년 네. 국민은 잘하고 있는데 나라가 뭐 하고 있는가?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얘기부터 해볼까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시면은 확정이 되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복권돼야죠. 네. 트럼프를 쐈는데 바이든이 쓰러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네. 한동훈은 네. 김경수를 쏘았는데 자기들 내부 분열이 있잖아요. 아, 복권 반대 네. 말씀하시는 거. 네. 한동훈 대표가 왜 복권을 반대하는지 저는 참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왜냐하면 법무장관 때 네. 사면은 하고 지금은 복권 반대한다? 네. 무슨 김경수 공포증이 있나요? 그리고 네. 이명박, 박근혜 네. 이런 분들은 다 구속하고 감옥 보냈다가 네. 복권하고 또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걸 보면은 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네. 지금 사면 복권은 전부 여권만 하고 우리 야권은 안 되고 있는데 네. 물론 내일 통과가 돼야겠지만은 같은 지사인데 네. 우리 박준영 전 전남지사도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동훈 대표 복권 반대 의사를 받아들여서 복권을 안 시켜줄 가능성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그런 거는?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네.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네. 복권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하셔야죠.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 견제용, 뭐 야권 분열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자기들이 분열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네. 지난번에 4월이죠. 윤석열, 이재명 영수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조율 과정에서 네. 제가 듣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경쟁자는 네. 원희룡 전 지사 같은 분은 인사에 등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김경수 네. 전 지사도 복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실에서요? 그 들려온 바에 의하면은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네.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사실상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네. 이것은 이맥벽 교수, 함성득 교수 인터뷰를 통해서 네. 한국일보의 보도는 이 부분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치부 기자들한테 네. 비보도를 전제로 이렇게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하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잘 대응했다.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복권을 찬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야당 파괴고 정치 공작이다. 네.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잘 받아서 해결했는데 네. 만약 이러한 것이 보도가 되면은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비보도를 전제로 얘기한다 하고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네.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번 주에도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영수회담 당시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가 온 거는 이재명 대표 앞길을 뭐 방해할 만한 사람 복권 같은 거 안 시켜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복권을 시켜줘라.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서 사전 조율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서 네. 특히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거절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뭐 요청한 거 그런 사실 없다. 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저도 구체적 내용은 모르지만은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구두로 요구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친문, 친노 적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은 뭐 세력이나 뭐 구심점 같은 게 실질적으로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됐든 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면은 우리 민주당은 더 커지고 더 많은 지도자, 인사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네.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90%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네. 우리 민주당 당원이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네. 정권 교체를 하자 하는 집단 지성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부에서 네. 일극 체제다 하는 비난도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만약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돼서 네.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대권 과도에 들어선다 하면은 이재명, 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지사 네. 이렇게 경쟁하면은 훨씬 더 좋잖아요. 여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네.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권 자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당연하죠. 경쟁의 폭이 넓어야 네. 국민들이 당원들이 선택하는데 훨씬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몇 분들이 뭐 김부겸 총리나 다 나서서 세게 경쟁하고 정책 대결을 하면은 거기에서 좋은 인물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 2년 이상 윤석열 정권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가장 네. 앞서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네.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다 경쟁해야죠. 어떻게 혼자만 갈 수 있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약간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정 후보가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받았다. 내가 최고위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 보도 봤습니다. 네. 지금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저도 민주당과 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는 그래도 경륜을 가진 원내 5선 의원인 김민석 의원이 1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광주에서 네. 밀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남대에서 정봉주 후보가 저한테 네. 밀렸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당신은 도덕적 보상을 받아서 반드시 최고위원회 된다. 그 돼서 기회를 또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네.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함께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덕담을 했습니다마는 네. 정봉주 의원 같이 그렇게 비판적 시각을 갖고 네.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것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결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네. 1등은 김민석 후보가 하고 2등, 3등 정봉주 후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정봉주 전 의원이랑 상당히 친하다고 하는데 그 뭐 찌라시 같은 거 인용해갖고 이재명 같은 이렇게 뭐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뭐 그 표본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뭐 그런 얘기를 정봉주 의원이 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돌아다닌다. 그런 말까지 하는데 뭐 지라시는 예. 믿을 수 없는 거고 그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박원석 네. 전 정의당 의원도 저하고도 잘 아는 사이지만은 네. 정봉주 후보하고 그렇게 가깝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네. 그러한 것도 결코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게 나쁘지 않다는 아니 네. 이재명 대표를 좀 비판해야죠.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또 이재명 대표는 참고해서 네. 바른 대표가 되고 바른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지 전부 다 대표님 옳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참 괜찮다 해서 저는 정봉주 후보가 꼭 2, 3등으로 좋은 성적으로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1등은 김민석이 해야 되고. 왜 1등은 김민석 의원이?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도 원내 다선 의원이 경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그분이 네. 김대중 키스입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이 네. 32살 때 픽업해서 청년 대표로 공천을 했고 예. 또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김민석 의원의 네. 왜 증조 할아버지가 제가 나온 저희 선친이 나온 진도 고성초등학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인연이 깊은데 그런 경륜과 경험과 네. 투쟁력을 갖춘 분이 그래도 수석 최고위원을 해야 원내에서 해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훨씬 좋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독립기념관 관장의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인사가 지금 뭐 임명이 되면서 광복회 같은 데서 광복절 기념식 안 가겠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네. 극우 인사만 하는 게 인사입니까? 저는 네. 사도광산 네. 아무 소리 못하고 찬성해주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진숙 네. 방통위원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네. 이번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인사입니까? 저도 네. 저희 선친이 독립지사이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에 부모님이 함께 누워 계십니다. 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에는 일제 밀정이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나는 그 혹시 그 밀정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네. 당연히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네. 대통령이 초청하신 8.15 경축 행사에 불참해서 네. 별도로 독립운동 단체들이 광복절 행사를 하는 것을 찬성하고 네. 우리 민주당도 정부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말고 이종찬 광복회장과 함께 네. 참석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식민사관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네. 그러한 역사 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뭐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해서 전쟁 전 그러니까 전범국가 일본과 같이 가려고 하는 것 같은 위기감이 든다.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시나요? 사도광산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네. 얼마나 반대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강제노동 이런 걸 묵인해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 식민사관 진짜 그 역사관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식민사관 비슷한 걸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제노동, 네. 위안부 모두 버리고 사도 광산의 그러한 강제노동 그것도 이해를 해버리고 심지어 나아가서 네. 뉴라이트 이런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위표를 모시고 있는 독립지사들이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나 뉴라이트 인사들이 건국절 1948년을 건국절로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일련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건국절에 뭐랄까 그것도 일찍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의 정부 시초지 어떻게 해서 건국절을 1948년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바꿔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종찬 광복회장님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장 절친인 친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님 그렇게 부르고 또 지난 대선 때도 이종찬 광복회장이 얼마나 도와드렸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좀 약간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은데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분리해서 뭐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 지금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찬 광복회장 간에 어떤 말씀이 오고 갔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되셔서 계속 하진관의 우리 역사를 짓밟아버리는 이런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종찬 원장, 이종찬 회장과 함께 규탄하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이 바로 서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말씀하신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된 뒤에 어디서 주입을 받은 건지 그게 참...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한 검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시장에서 격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적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 건가요? 정치는 대통령께서는 풀고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헝클어뜨리고 네. 싸우는 정치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풀어가고 네. 해결하는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꼬이게 하고 싸우게 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시장 경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정치 시장.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뭐 가령 이명박 대통령 때 뭐 미국 소 30개월 미만 수입 논란이나 뭐 한반도 대우나 이런 뭐 특정한 이슈나 정책 이거에 대한 반대 공방 이런 거는 뭐 정치권에서는 늘상 있는 건데 이렇게 대통령 자체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또 하자 했으면 지난번에서 다시 만나자 네. 했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하셔야죠. 이건 못하겠다고 하고 실패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오기 정치입니다. 오기. 국민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야권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시장에서 경기를 시키자. 오죽하면 그런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